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오병준입니다. 오늘 수업이 역사 A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마지막 강의 영상입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많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강의를 어깨를 이렇게 쭉 늘어뜨린 채 진행할 수는 없겠죠. 어깨 딱 펴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고 유익하되 짧은 강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제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의 세계입니다. 오늘 또한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세 개. 라임 좋네요. 첫 번째 소주제는 러시아 혁명입니다. 1900년대 러시아에는 황제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전제 정치라는 정치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 황제는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먼저 1904년 일본과 뺑 하고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러시아의 물가가 뺑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부족해지죠. 더 나아가 전쟁에 끌려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어 이제 국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들이 전개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좀 숨통 좀 튀게 해줘 라며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황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군대를 보내 진압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군인들이 시위대에게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로 저지하였을까요? 아니면 총구를 겨누고 가까이 오면 쏜다, 물러서라, 해산해라 이렇게 무력으로 해산을 시도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군인들이 시위대들을 향해 빵빵빵 발포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요. 이를 가리켜 피로 물든 일요일이라 하여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 이후 황제의 생각에 종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지고 민중들도 이렇게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니 확실히 바뀔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여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딱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마치지 못해요. 왜냐? 중간에 중단되거든요. 왜? 제1차 세계대전에 끼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똑같아지죠.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전쟁터에 끌려가 다치거나 죽거나 또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또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기에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이제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돼요. 여기선 군인들이 노동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아닌 정부를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가 점차 커져 혁명으로 이어지니 이를 가리켜 1917년 2월에 일어난 혁명, 2월혁명이라 부릅니다. 2월혁명으로 소비에트를 조직하고 제정, 황제 정치를 무너뜨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런데 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왜? 개혁하라고 만들어놓은 이 임시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개혁하는 거. 근데 개혁 안 하고 전쟁은 지속하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손으로 정권을 잡아 나라를 이끌어가야겠다 라고 하여 일어난 것이 같은 해 10월에 일어난 혁명, 10월혁명이었습니다. 10월혁명에는 두드러진 활약을 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레닌이었죠. 이 레닌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레닌이라는 인물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10월혁명 이전에 혁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다른 나라로 피신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이 이 레닌을 지원해줘요. 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독일과 더 이상 전쟁을 못하지 않을까? 일단 러시아를 이렇게 전쟁에서 멀어지게 하면 자신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차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서 그를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일의 지원을 받아 혁명에 성공하고 이제 러시아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었죠. 독일의 지원을 받았던 레닌은 혁명의 성공 이후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어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면서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사회주의 개혁에 착수해요. 선생님, 근데 레닌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사회주의는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단 다 같이 생산하자. 생산 수단을 우리가 국가가 갖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공동으로 생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레닌이 바랬던 세상은 같이 생산하는 것을 넘어 그 생산한 것을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갖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갑자기 그렇게 사회를 꾸려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까봐 일단 다 같이 생산하는 정도의 사회주의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먹혀들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난이 심화되죠. 이에 레닌은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영어로는 NEP 풀어쓰자면 New Economic Policy, 우리말로 신경제 정책입니다.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업 활동을 인정하고 농민의 잉여 생산물 판매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게 왜 자본주의적 요소냐? 공산주의에서는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업 활동은 안 됩니다. 국가만이 기업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걷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분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농민이 판매할 수 있으니 공산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레닌은 더 나아가 이 사회주의를 세계 여러 나라에 퍼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단체로서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 주위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를 퍼뜨리고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이 전파된 나라들을 흡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연방체를 만드니 그것의 이름을 소련이라 부릅니다. 풀어쓰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레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의 뒤를 이어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집권하고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러시아를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해요. 전쟁에서 자신들이 소비한 물품들을 막 소비하였기에 그만큼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생산은 여전히 막 늘어나는데 소비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고가 쌓이게 되죠. 재고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것을 만드는데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즉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까지 연결되죠. 근데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동자 해고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하여 이제 실업률까지 올라가게 되니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미국의 경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이를 가리켜 공황, 그것도 어떤 공황? 대공황이라 불러요. 근데 이 대공황은 미국에서만 일어나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로 전파돼요. 왜냐? 당시 미국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막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 돈 없어, 우리도 너무 어려워, 못 사줄 것 같아, 미안 이렇게 돼버리니 그들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얘네들이 안 사주니 이제 재고가 막 쌓이네? 어떻게 그러는 사이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미국은 먼저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놓습니다. 뉴 딜을 하면 새로운 딜, 제한. 어떤 제한이냐? 정부가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은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라 시장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 굳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라는 주의였는데, 이제 시장 제대로 못 들어가네. 이 대공황 봐봐. 어떻게 할 거야? 국가가 이제 개입해야 돼 라면서 방향을 튼 것이었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당시 식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물건들을 식민지에 가서 팔았기에 어느 정도 대공황에 대한 어떤 경제 악화를 조금씩 해소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이제 대공황을 해소하고자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합니다. 보호 무역이란 다른 나라가 자신네들 나라에 와서 물건을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었죠. 왜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 물건을 막 팔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덜 소비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계 무역량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식민지 보유 개수가 적었고 세계 무역에 의존하는 바가 컸는데, 이제 이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더 이상 무역을 못해. 그러니 이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래서 꺼내든 것이 바로 전체주의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억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해요. 일단 국가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 국가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국가부터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지금에야 이렇게 효과적으로 민중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지만, 그때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민중들에게 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이 두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인물들이 등장하니 바로 히틀러와 무솔리니였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을 중심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당을 중심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인 핵심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짧지만 짧지 않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럼 모두 시험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